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9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한국지리 해설 강의 밀병건입니다. 이번 시간은 해설편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20번까지의 문제를 차근차근 살펴볼 것이고요. 이 시험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출제되었는지는 이 앞에 총평이 짧은 강의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이 해설편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우리가 1번부터 20번까지를 잘 풀어나가야 되잖아요. 저 선생님과 함께 매끈하게 풀어나가는 방법, 정석적으로 풀어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1번부터 출발해 봅니다. 자, 1번은 가나 섬에 대한 설명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공간 정보 이렇게 위도 경도가 나와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단계에서는 이걸 가지고 뭔가 추론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나라가 저 밑에 33도부터 43도 이 북이 요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처음에 공부할 때 들어보는 내용이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상당히 저기 남쪽에 있는 이런 섬이다라는 것이 느껴지죠. 그렇죠? 자, 거기다가 현무암 나오고요. 돌하르방 나오고요. 해녀 나오고요. 그러면 이건 뭐죠? 제주도거든요. 제주도. 자, 그다음 여기 동경 131도 부근에 있는 거죠. 왜? 요거 60이면 앞으로 한 단위 올려주는 거라서. 그러면 동경 132는 독도인데 동경 131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37도 부근에 있고 그리고 지역 특산물 오징어 그리고 호박 나오는 거 보니까 울릉도 오징어 그리고 울릉도 호박엿 이게 유명하거든요. 자, 요건 바로 울릉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알아내는 건 사실 위에 거 보지 않고도 밑에 거 단어만 보고도 알아낼 수 있는데 1번 가는 영해 설정 시 직선기선을 적용한다라고 했는데 요게 되게 디테일하게 학습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우리나라가 자, 요렇게 되어 있다라고 봤을 때 자, 여기도 울릉도도 있고 독도도 있죠. 자, 뚝 떨어져 있는 왜 따로 뚝 떨어져 있는 이런 섬들은 최저 조위선에서 12L이 나간 만큼이 영해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거는 통상기선 써요. 그렇죠? 그다음 제주도도 이만큼 뚝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12L이 이렇게 해서 통상기선 씁니다. 근데 서해와 남해에 너무 섬들이 복잡하게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최외곽에 있는 섬들을 연결해서 그 다음 12L이 나간 만큼 요렇게를 영해로 삼게 되는 거죠. 그렇죠? 동해는 대체적으로 최저조위선으로부터 12L이 나간 이 통상기선을 쓰게 됩니다. 물론 예외도 일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제주도가 직선기선이 아니라 통상기선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틀렸고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울릉도가 아니라 제주도입니다. 그렇죠? 제주도의 검은 오름 용암 동굴개 그 다음에 성산일출봉 거기다가 한라산의 이 정상 부분까지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가는 나보다 일출 시각이 이르다. 일출 시각 즉 해 뜨는 시각이 빠르려면 동쪽으로 가 있어야 되거든요. 울릉도가 훨씬 동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나는 가보다 섬의 면적이 넓다. 제주도가 훨씬 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가나는 신생대 화산활동으로 형성되었다. 요게 이제 뒤에 지형 가면 자세하게 나오는 부분인데 어쨌든 얘네들 다 신생대 때 화산이 뻥 터져가지고 만들어진 화산섬이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5번으로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디테일한 부분까지 여러분들 잘 학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 2번 가볼게요. 다음 자료는 한국지리 수업 시간에 학생이 정리한 학습 내용의 일부분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골라라. 우리나라의 농업 변화입니다. 사실 농업은 대부분 자료 분석 위주로 나옵니다만 지금 여러분들이 고2인데 그렇게 문제 냈다가는 모르겠어요 이러고 다 틀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운 내용 위주로 내신 스타일로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 농촌 인구는요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와 농촌의 생활 기반 시설 부족으로 이촌 향도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촌락을 이탈하여 즉 떠나서 도시로 향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농촌의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농촌에는 60세가 넘었는데도 아유 얘는 애야 뭐 이런 말들을 본인들끼리 하실 정도로 굉장히 노동력이 고령화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산업화와 도시화로 농경지가 주택, 공장, 도로 등으로 많이 전환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면 총 경지 면적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런 걸 농경지의 전용이라고 하거든요. 바뀌어서 사용된다라는 뜻인데 이런 것들로 많이 넘어가다 보니까 경작지 면적은 줄어들게 된다. 그 다음 영농의 기계화. 그러면 옛날에는 사람들이 손으로 하던 걸 이제는 기계로 효율적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노동 생산성이 향상된다. 자, 노동 생산성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일단 요거는 노동력의 수 이렇게 써볼까요? 노동력의 수. 그럼 이건 보통 사람 수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농업과 관련된 인구, 농업 인구로 나눈 것이고 뭘? 생산량 또는 생산액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한 해에 총 생산된 농작물의 그 생산량 그거를 농업 인구 수로 나누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한 사람이 얼마만큼 생산했는지 이게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노동 생산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옛날에 손으로 할 때보다는 기계로 할 때가 훨씬 더 한 사람이 많은 양을 생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향상된다 맞고요. 자, 그루가리가 감소한다. 그루가리가 뭐죠? 자, 벼농사 한번 짓고 나서 그 다음 땅을 놀리기 아까우니까 여기다가 보리나 밀 같은 걸 한 번 더 지어서 그 다음에 수확량을 다시 더 많이 얻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경지 이용률. 경지를 한 번 이용하면 100%를 썼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농경지에 한 번 벼농사를 지었으니까. 근데 여기다가 그대로 밀이나 보리 같은 걸 한 번 더 지었어요. 그러면 이 땅을 200%로 활용을 한 거거든요. 그게 바로 경지 이용률인 건데 그루가리를 안 하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경지 이용률이 계속 내려오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요거는 감소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답은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을 골라 4번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기본적인 내용이니까요. 그때 여러분들 선생님이 학교에서 가르쳐 주신 거를 잘 배웠다면 또 EBS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배워왔다면 이런 정도 내용은 쉽게 넘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 가봅니다. 다음은 어느 시설의 입지 선정 과정에 대한 수업 장면이다. 학생들이 제시한 조건은 모두 만족하는 후보지를 골라라 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 뭔가 자세하게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를 만족하지 못하는 지역을 X 치세요. 얘를 만족하지 못하는 지역, 이거 못 만족하는 지역, 이거 못 만족하는 지역, 이거 못 만족하는 지역을 다 잘라내고 나면 결국 맨 마지막에 남는 건 모든 것을 만족하는 지역이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속어법으로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속어법 뭐죠? 하나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문화재로부터 200m 이상 떨어진 곳에 입지해야 돼요. 문화재로부터 200m 이상 떨어져야 되는데 요게 두 칸의 원형 모양이니까 그 안쪽에 있는 B는 문화재 200m 안에 있는 거라서 얘는 답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볼 필요 없고 여기서도 볼 필요가 없다. 그 다음 초등학교로부터 300m 이내에 입지해야 된다? 그럼 초등학교 300m 이내가 요선인데요. 왜? 세 칸이고 원형이니까. A는 그걸 벗어났죠. 그럼 A는 또 더 볼 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 상업용지와 공업용지에는 입지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입지할 수 없어요 라고 돼 있죠. 상업용지가 여기, 공업용지가 여기인데 이미 얘네들은 벌써 땡 됐고요. D는 공업용지에 있다 보니까 여기서는 조건을 만족했어도 이 조건이 만족 안 되니까 여기서 탈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남은 건 C와 E가 있어요. 여기도 C와 E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간선도로로부터 100m 이내에 입지해야 돼요. 간선도로는 여기 나와 있고요. 100m 이내라면 한 칸 안에 있어야 됩니다. 얘는 한 칸보다 더 멀죠. 그러면 C가 맞는 거고 E는 조건을 못 만족해서 탈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결국 맨 마지막에 남는 건 C. 그러면 C가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최적의 입지 지점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GIS를 활용한 문제. 이런 것도 자주 나왔습니다. 답은 C,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4번 갑니다. 다음 자료는 동요에 표현된 하천의 하계망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기역보다 니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지표만을 고른 것은 하천이 이런 식으로 나뭇가지 모양으로 흘러 이쪽으로 내려갑니다. 여기는 상대적으로 하류가 되는 것이고 이쪽은 상대적으로 상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노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벌써 이제 진짜 한 10년 전에나 부르던 이런 노래죠. 그렇죠? 도랑물 모여서 개울물, 개울물 모여서 시냇물, 시냇물 모여서 큰 강물, 큰 강물 모여서 바닷물,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선생님은 이 가사보다는 바위돌 깨뜨려 돌덩이, 뭐 돌덩이 깨뜨려 돌멩이, 뭐 이런 가사를 좀 더 좋아했어요. 자, 어쨌든 이거 개울물이 모여서 보다 보니까 나중에는 큰 강물이 되어 있더라. 그러면 이게 큰 강물, 요게 개울물, 요런 거죠. 자, 그러면 기역에 비해서 니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지표. 자, 평균 유량은 여기는 쫄쫄쫄, 여기서는 콸콸콸 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 강바닥의 평균 경사도 이런 데는 상류면 조금 급하게 오다가 하류로 가면서 점점 완만해지는 이런 형태죠. 그렇죠? 그러면 강바닥의 평균 경사도는 저 하류로 갈수록 완만해지고 낮아지고, 그 다음 퇴적물질의 평균 원마도, 원마도가 뭐죠? 둥글게 마모되는 정도,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상류 쪽에 가면 울퉁불퉁한 바위가 많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산골짜기 계곡 같은 데서 놀면 이 상류 쪽의 계곡은요, 돌이 막 삐쭉삐쭉 해가지고 이렇게 막 걸터 앉아 있거나 막 이럴 때 좀 아프고 막 이렇게 뛰어놀다가 막 이렇게 다치고 이런 일들도 많습니다. 근데 하류 쪽으로 가면요, 그런 뾰족뾰족한 바위는 없고 보통 이렇게 돌덩이가 있으면 이렇게 둥글게 많이 깎였고 아니면 잘게 부스러진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둥글둥글하게 물에 의해서 많이 마모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둥글원, 마모될 마, 즉 갈마자, 그 정도를 얘기하는 거. 그러면 하류로 갈수록 훨씬 더 높아지는 거. 요거 맞죠? 그 다음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는 이쪽이 크고 이쪽이 작거든요. 자, 그러면 요거 두 개를 답으로 고르시면 되는 거죠. 답은 기억 디귿 2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구분해서 학교에서 다 가르쳐주는 내용이거든요. 원리만 잘 알면 굳이 외우지 않아도 맞출 수 있는 정도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5번은 너무 쉬운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건 너무 쉬운데. 자, 요런 지형들은 뭐라고 하나요? 석회암이 뭔가 물에 의해서 용식이 되어서 이런 독특한 지형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카르스트 지형. 자, 그럼 우리나라의 석회암이 분포하는 지역이 주로 이제 강원도 남부와 충청북도 북동부 이런 데가 있고, 요거는 주로 이제 지하수에 의해 가지고 깎이거나 아니면 침전되거나 이러면 종유석, 석순, 석주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그다음 여기는요, 빗물에 의해 가지고 이 부분이 용식이 되면, 즉 녹아서 깎여 나가게 되면 이런 푹 파여 있는 돌리내가 나오고, 여기 위에 있는 붉은색의 석회암 풍화토 이런 것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어쨌든 기반암이 석회암이기 때문에 독특하게 나타나는 지형이거든요. 그러면 석회암이 기반암인 이런 곳에서 녹아서 침식된다라는 거죠. 녹을용, 깎을식, 그래서 녹아서 깎여지게 된다. 석회암의 용식작용. 요게 바로 카르스트 지형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거 없죠. 바로 넘어갈게요. 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6번 갑니다. 교사의 질문에 옳게 대답한 학생만을 고른 것은? 지도는 대동여지도 일부분입니다. 이를 보고 알 수 있는데요. 이런 거 여러분들이 적어도 중간고사를 치고 났으면 아마 학교 선생님들도 이런 문제는 꼭 내게 됐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는 파악하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자, A의 정확한 해발 고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자, 여기 보면 산이 삐쭉삐쭉한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근데 살짝 이런 모양의 산들도 있고 막 이런 모양의 산들도 있거든요. 그럼 누가 봐도 이게 높은 산이긴 하잖아요. 근데 정확히 얘가 986m고 얘가 235m인지는 모른다라는 거죠. 상대적인 것뿐이고 조선시대 때 무슨 막 측량법이 엄청 정밀하게 잘 발달돼 있던 건 아니기 때문에 해발 고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B에서 D까지의 거리. 자, B에서 D까지는 여기에 지금 도로가 있는 건데요. 옆에 심리마다 방점을 찍어놨잖아요. 그러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정도로 갔어요. 적어도 세 칸 이상은 갔기 때문에 30리 이상은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C에서는 선박의 운항이 가능합니다 라고 했는데 C를 볼게요. 여기 지금 이렇게 있는 게 하천이에요.
딱 보아하니 여기가 이제 서울의 여의도 정도 되는 것 같고 여기가 뚝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뚝섬은 옛날에는 섬이었는데 지금은 육지랑 완전히 붙어가지고 이제 명칭만 그렇게 뚝섬이라고 남아있거든요. 자,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한강인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뭐 여러분들은 당연히 한강인지 잘 모르겠죠. 근데 여기는 하천이 두 줄로 표현되어 있고 여기는 가느다란 한 줄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렇게 돼야 가항하천이고 배가 들어와서 다닐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그냥 배가 다니지 못하는 일반적인 실개천 같은 하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선박의 운항이 여기서는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 이는 하천 유역을 나누는 분수의 역할을 합니다 라고 했는데 자, 이는 어쨌든 높은 산의 이 연속체 산줄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비가 왔을 때 이 높은 산지보다 이쪽에서 비가 오면 요렇게 흘러갈 것이고 이쪽에서 비가 오면 요렇게 흘러갈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분수계, 물을 나눠주는 경계 역할을 합니다. 자, 답은 그래서 을과 정을 골라 4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분석해서 풀어가는 이런 문제가 참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 고지도들 중에서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대동여지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반드시 디테일하게 잘 학습해두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7번으로 갈게요. 자, 여긴 경상남도가 나와 있고요. 당연히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모든 지역의 명칭까지는 잘 모를 거예요. 자, 여기는 지금 부산광역시가 있습니다. 여기. 자, 그 다음 부산에 위성도시 두 군데 정도가 있는데요. 당연히 부산에서 바로 붙어 있는 요것들입니다. 자, 여기는 울산광역시가 있고요. 자, 여기에 붙어 있는 요 두 곳, 김해, 양산이거든요. 김해, 양산. 그래서 김양이라고 해요. 김양. 네, 부산 옆에 김해와 양산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 김해 쪽입니다. 근데 김해인지 몰랐어도 상주 인구가 53만 7천 명이면 꽤 많은 거죠. 그렇죠? 자, 부산으로의 통근 통학 인구 수가 여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부산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그 주변 도시구나. 요 정도 느낌만 있어도 됩니다. 자, 근데 가를 볼게요. 자, 이쪽이 이제 지명 외우기가 참 쉽지 않은 동네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외우는 방법은요. 여기가 거창이거든요. 그 다음 여기가 합천, 그 다음 여기가 의령, 함안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경상남도에 살지 않는 이상 여기까지 잘 들어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물론 합천은 해인사 때문에 많이 알지만. 그래서 쌤은 거창하게 합의함, 네, 거창하게 합의했다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함안군인데 자, 인구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리고 부산으로 통근 통학하는 사람은 아주 일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대도시에서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냥 시골 지역이다라는 거죠. 그냥 시골 지역 그리고 대도시 주변의 위성도시 지역 요걸 비교하면 되는 건데요. 가가 함안, 나가 김해.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함안에서 높게 나타날 만한 지표, 전업농가의 비율, 전적으로 농사 짓는 사람들의 비율은 시골 지역인 함안이 높게 나타나겠죠. 노년층 인구 비율 어때요? 김해보다는 시골 지역이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겠죠. 아파트 거주 비율은 그래도 도시 지역인 김해가 높게 나타나니까 요거는 아닐 겁니다. 자, 그 다음 요거 세 개만 보면 되네요. 김해에서는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산 옆에 있다 보니까 부산에서 이렇게 젊은 부부들이 이렇게 나와서 많이 살고 있다 보니까 조금 젊은 도시예요. 아무래도 위성 도시들은 조금 젊은 도시들이 많습니다. 자, 아파트 거주 비율 김해가 높겠죠. 전업농가 함안이 높겠죠. 그러면 둘 다 맞는 것은 몇 번밖에 없다? 2번. 그래서 답은 2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나중에 수능 때를 대비하면 이 정도까지 해야 되지만 여기서는 요렇게 시골 지역과 위성도시 지역 요렇게만 알고 접근하시면 된다라는 거. 자, 그다음 8번 갈게요. 그래프는 새 화석 에너지의 소비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부문별 소비 비중이죠. 자, 석유, 석탄, 천연가스 중 하나인데 산업용으로 대부분 쓰는 게 있고요. 가정 상업용으로 많이 쓰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수송용으로 꽤 쓰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 역시 기본 내용 할 때 배우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2학기 개학한 지가 얼마 안 됐을 때 이 시험을 보는 거라서 아직까지 진도가 여기까지 못 나간 학생들도 꽤 있을 겁니다.
선생님은 이제 고3에서 학생들에게 이제 한국 지리를 가르쳐 주는데요. 고3은 이제 아무래도 뒤에 수능이 있다 보니까 진도를 빨리 땡기게 되거든요. 빨리 땡겨서 이제 요거보다 조금 뒤에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학교에서 고2로 한국 지리를 배운다면 여기까지도 못 나간 이런 학생들이 많아서 이건 뭔 소리야 이러고 틀린 학생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석유, 석탄, 천연가스 중에 산업용. 자, 여기서 산업용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감 잡기가 애매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공업에 들어가는 것 플러스 우리 발전 있잖아요, 발전. 이런 것들도 산업용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발전소에서 엄청 발전을 하는데 많이 쓰고 그 다음에 공업에 뭔가 많이 투입되고 나머지에는 별로 안 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이게 바로 석탄이죠. 석탄은 제철공업 하는데 연료로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화력 발전에 상당수가 석탄으로 화력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다음 여기서는요 산업용도 꽤 있습니다만 가정상업용이 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정상업용으로 많이 쓰는 거 이게 바로 도시가스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바로 뭐다? 천연가스다. 근데 천연가스 산업용으로 뭘 이렇게 많이 쓰고 있나요? 역시나 화력 발전으로 천연가스를 꽤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발전용으로 많이 쓰고 그다음 도시가스로 굉장히 많이 쓰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달을 보니까요. 수송용으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송용 무언가를 수송하는 교통수단의 연료를 많이 쓴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바로 뭐겠어요? 석유인데 석유는 산업용으로 뭘 많이 쓰냐면 발전용으로 사실 많이 쓸 수가 없고요. 왜냐 가격 변동이 너무 심하니까. 요거는 석유화학공업 있죠. 석유를 화학적으로 성분 변화를 줘서 플라스틱, 고무, 나일론 이런 것들을 얻어내는 공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석탄, 석유, 천연가스 알아냈고요. 1번부터 볼게요. 가는 해외에서 전량 수입한다라고 했는데 석탄은 전량 수입하는 게 아니죠. 왜? 우리나라에도 무연탄이 생산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천연가스나 석유는 대부분 수입하는 것이긴 합니다. 네. 그다음 2번 나는 1차 에너지 원 중 소비량이 가장 많다라고 했는데 1차 에너지 원 중에서 총 소비량이 가장 많은 것은 석유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석탄이죠. 세 번째가 천연가스죠. 자, 그 다음 다는 냉동액화 기술의 발달로 소비량이 급증하였다라고 했는데 냉동액화 기술의 발달로 소비량이 급증한 것은 천연가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앞으로 굉장히 많이 풀어보게 될 텐데 밑에 나오는 내용은요. 거의 여러 문제에서 비슷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위에 있는 거에서 가나다 또는 ABC가 무슨 에너지 자원인지 그리고 또 어느 지역인지 이렇게 알아내게 되면요. 밑에 가서 묻는 건 너무나 뻔한 내용이라서 그냥 쉽게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자료에서 잘 알아내는 게 중요해요. 자, 그다음 가는 나보다 연소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다라고 했는데 석탄은 천연가스보다 오염물질 많이 나오죠. 그렇죠? 오염물질 많이 나오는 순서를 적어보면 석탄이 끓음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석유가 되고 그 다음 천연가스는 완전 연소에 가깝게 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깨끗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답은 4번이 되네요. 자, 나는 다보다 우리나라에서 상용화된 시기가 이르다라고 했는데 천연가스 그리고 석유를 봤을 때 일상적으로 상업적으로 널리 이용되기 시작한 것 요거는 석탄을 제일 먼저 널리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 석유이고요. 그 다음 천연가스. 자, 요런 순으로 상용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그래서 맞는 걸 골라 4번 선택하시면 되고 아직 배우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틀렸을 수 있는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9번으로 갈게요. 자, 기억 니은의 상대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고 자, 첫 번째 속초에 여행을 와서 우뚝 솟아있는 설악산의 울산바위를 보니 내 마음도 웅장해졌다라고 합니다. 자, 이 울산바위 이게 왜 이름이 울산바위냐면요. 설마 내가 알고 있는 그 경상도 쪽의 울산? 네, 그게 맞습니다. 네, 이게 왜 이런 이름이 붙게 되었냐면요.
뭐 얘기인즉슨 이러합니다. 옛날에 이제 전국에 있는 명산들이 금강산 그 언저리 쪽에 모여가지고 서로 이제 누가 더 훨씬 멋진 산인지를 내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울산에 원래부터 있었던 이 바위가 열심히 그쪽으로 가는데 이게 몸집이 크고 둔하니까 가다가 제대로 그 경연 당일까지 거기를 못 가고 그냥 여기에 주저앉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름이 울산바위가 됐다라는 이런 설이 있습니다. 전설이죠. 자, 그다음 둘레길 여행 중 끝없이 펼쳐진 산줄기와 울창한 숲을 지리산의 정상부에서 바라보니 내 머릿속도 맑아지게 된다. 이건 지리산입니다. 자, 근데 여기는 보니까 암석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여기는 그냥 나무로 덮여 있는 거 보니까 흙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런 거를 돌이 산의 정상부를 이루고 있다. 돌산. 이런 건요. 흙이 산의 정상부를 이루고 있다. 흑산이라고 하고요. 자, 이런 암석은 무슨 암석이에요? 요거 화강암이죠. 그 다음에 요렇게 흑산인 경우는요. 변성암 있죠. 시원생대 때부터 만들어져 있었던 변성암. 그게 잘게 부스러져서 그 위에 흙을 덮고 있는 이런 경우가 많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네, 여기 1번부터 볼까요? 자, 토양층의 두께는 누가 두꺼워요? 이쪽 니은이 두껍거든요. 그러면 니은이 바깥으로 가야 되니까 요거는 틀렸고, 자, 니은이 바깥으로 여기선 잘 갔어요. 그 다음 기반암의 형성 시기, 화강암은 중생대 때 관입해가지고 만들어지게 됐잖아요. 그렇죠? 변성암은 아주 옛날인 시원생대 때 주로 형성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니은이 훨씬 더 이르거든요. 이른 것도 높은 쪽이라서 요 바깥쪽으로 가면 됩니다. 잘 왔어요, 여기까지. 그다음 식생의 밀도 어때요? 여기는 이 윗부분은 사실 돌산이다 보니까 식생이 없고 거의 이런 데는 식생이 빼곡하게 덮여 있으니까 이거 많다, 즉 바깥쪽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니은이 모두 바깥쪽, 그리고 기역은 모두 안쪽, 이런 거를 고르면 되는 거라서 답은 2번으로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돌산과 흑산, 요거 기본 내용만 잘 비교를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 10번 갈게요. 가에서 다 전통가옥이 주로 분포하는 지역을 지도에서 고른 것은, 자, 이쪽은 우리 함경도 지역이잖아요. 함경도 지역을 천령관의 북쪽 지역이다. 그래서 관북지방이라고 부릅니다. 천령관은 대략 요 언저리쯤 있었어요. 예전에 중요했던 관문.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 당시에는 중요한 랜드마크였다는 거죠. 그러면 개를 기준으로 위, 개를 기준으로 아래, 뭐 이런 식으로. 자, 이거 하나 더 얘기해 드리면 서울에 가면 영동지방이라는 그 명칭이 아직도 남아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고등학교도 있고요. 뭐 이런 역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이게. 근데 이게 왜 이름이 영동이냐면 서울이 이만큼 있을 때 옛날에 한강의 남쪽에서 유명했던 지역은 영등포밖에 없었어요. 영등포. 그럼 나머지는 그냥 허허 벌판이었던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쪽 지방, 즉 지금의 강남 지방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를 말이 마땅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요한 랜드마크를 기준으로 해서 이름을 붙였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영등포가 유명한 곳이니까 영등포의 동쪽에 있으니까 영동지방 이렇게 불렀던 거, 그거랑 좀 비슷한 맥락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다음, 자, 여기는 울릉도죠. 그리고 이쪽은 제주도입니다. 자, 얘네들의 독특한 가옥 구조, 요걸 보자라는 건데, 부엌과 방 사이에 벽이 없고 부뚜막과 방바닥이 하나로 연결된 넓은 공간인 정주간이 있더라. 왜 이런 식으로 부엌이 아예 집 안에 완전히 들어와 있고 여기에 지금 보면 취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뭔가 이 불을 피우면서 여기에서 나는 열을 이쪽을 데우는 데 쓰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 추워서 그래요. 너무 추워서 집 벽 안쪽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자, 그게 바로 뭐다? 관북형 가옥 구조의 전형적인 특징이더라라는 거죠. 그다음 곡물 저장 창고인 고팡이 있으며 창고방이다, 뭐 이런 뜻이죠. 바람이 많이 부는 특성을 고려하여 바람 부는 제주에는, 이런 말 노래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물 지붕을 얹고 돌담을 쌓기도 했다. 요거는 제주도. 요즘 제주도 여행을 진짜 많은 학생들이 갔다 오셔가지고 요런 가옥의 모습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자, 겨울에 눈이 엄청 많이 내리기 때문에 실외 활동이 어려워서 가옥 내 생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대기라는 외벽을 설치했더라라는 거죠. 이거는 눈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대기가 있는 울릉도. 답은 A, C, B 2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우대기는요, 진짜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배우지 않았나요? 그렇죠? 아마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도 일부 나왔을 겁니다. 그 정도로 너무나 유명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네,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조금만 응용하면 금방 맞출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11번 갑니다. 요거는 지구온난화인데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나타날 변화. 이거는 정말 상식적으로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단풍의 절정 시기가 빨라질 것이다. 그럼 단풍이 확 이렇게 빨개지는 그런 시기를 절정 시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단풍은 언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추워지면서 가을에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창 좀 쌀쌀해질 때 단풍이 절정이 되거든요. 근데 그 쌀쌀해지는 것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더 빨라지는 거예요? 늦어지는 거예요? 훨씬 더 늦게 쌀쌀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단풍 절정 시기도 늦어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죠. 자, 그다음 열대야 발생 일수가 늘어날 것이다. 열대야는 뭔데요? 이게 밤에도 열대지방처럼 더운 이런 밤이다라는 건데, 이게 제일 최저 기온이 25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이런 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4도, 23도 이 정도만 밤에 내려가도 선선하다라고 느끼고 잘 수 있거든요. 근데 25도가 계속 넘어버리면 어우, 자는데 왜 이렇게 후덥지근해? 계속 선풍기 틀어야 되고 이런 때입니다. 근데 이건 더운 거하고 상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덥게 된다면 열대야가 더 늘어날 수가 있죠. 그다음 냉대림의 분포 면적은, 냉대림은 추운 데서 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더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좁아지겠죠. 한류성 어족, 이거의 어획량이 증가하겠어요? 더워진다니까요. 그러면 이거는 더 감소하겠죠. 하천 및 호수의 결빙 일수는 더워지니까 감소하겠죠. 더워지는 경향 속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은 2번이고요. 자, 그 다음 12번 갈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기후값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는 서울. 자, 그 다음 여기는 서울에서 쭉 동쪽으로 가면 뭐 강릉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여기는 울릉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여기 있는 그래프를 보니까요. 네, 기온의 연교차가 여기는 매우 크고 여기는 상당히 작습니다. 그리고 최하늘 평균 기온은 여기는 상당히 춥고 이쪽이 그나마 좀 더 따뜻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워서 기온의 연교차도 크게 나는 곳이 이 중에서는 어딜까요? 네, 여기 내륙 쪽에 있으면 서쪽으로 와 있는 서울이 되겠죠. 그럼 이게 가가 되겠고, 그 다음 강릉하고 울릉도 중에서는 아무래도 울릉도가 훨씬 더 바다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여름에 덜 덥고 겨울에 따뜻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다, 강릉은 상대적으로 네, 중간, 그래서 나가 될 거거든요. 답은 A, B, C. 요거는 쉽게 연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바다, 그리고 이건 바닷가, 요거는 조금 내륙 쪽인 것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13번 가봅니다. 지도는 자연재해별 피해액 상위 3개 지역을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다 자연재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설, 태풍, 호우 중에 하나임이라고 했고, 어쨌든 자료가 나왔을 때 각각 얘네들을 매칭시킨 다음에 풀어가는 문제, 요것도 자연재해 쪽에서 상당히 자주 출제되는 문제 스타일이거든요. 자, 봅시다. 일단 요런 거 그냥 내는 거 아니거든요. 다 의미가 있게 내는 거거든요. 자, 가와 다를 보니까 피해액이 2천억 원 내외로 좀 비슷해요. 근데 나를 보니까요, 총 피해액이 상당히 적어요. 그러면 이것들 중에서 피해가 제일 적을 만한 게 뭐가 있어요? 태풍 치면 막 진짜 간판 떨어져 나가고 막 지붕 날아가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호우 오면 막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하천이 물 넘쳐가지고 물에 잠기고, 둘 다 피해가 많다라는 말이죠. 근데 눈은 소복이 많이 오게 되면요, 그로 인해 가지고 뭐 가옥 중에 이제 좀 약한 가옥이 지붕이 좀 무너지는 정도, 그리고 농경지가 눈에 파묻혀 가지고 이제 농사 짓는데 조금 피해를 입는 정도, 그 정도 말고는 크게 피해를 입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바로 뭐다라는 겁니까? 대설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기 있는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액이 많은 것으로 표시되어 있죠. 자, 그러면 가는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지금 피해액이 많다라고 되어 있고, 다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피해액이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상위 3개 지역만 나타냈다라고 해요. 자, 그럼 태풍과 호우 중에서 남부지방이 특히 피해가 심한 것은 뭔가요?
바로 태풍이죠. 왜 태풍이에요? 태풍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주로 어떤 진로로 많이 갑니까? 뭐 사실 태풍의 진로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태풍이 많이 지나가는 루트는 이 루트거든요. 요런 정도의 루트. 네. 이런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많이 지나가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부지방이 피해를 많이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반면에 호우는 비가 정말 억수로 많이 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특히 장마전선이 여기에 걸려 있을 때 여기가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바람이 이런 식으로 휙 돌아서 불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서해 바다를 슉 통과하면서 수증기를 그쪽 지역에다가 더욱더 집중적으로 몰아주게 되는 거야. 안 그래도 지금 여기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저기압이 있든지 장마전선이 있든지 비가 오고 있는데 저쪽으로 바람이 바다를 통과해가지고 불어가게 되면서 훨씬 더 여기에 물폭탄을 만들어주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번에 8월 달에 이쪽에 비 엄청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뭐 진짜 반지하 물에 잠기고 난리 물난리였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이러한 원리 때문에 그런 거라서 특히 중부지방 쪽의 피해가 더 심하다. 이게 바로 뭐 호우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갈게요. 가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설자가이 필요하다. 대설에 대한 설명이죠. 저지대의 농경지와 가옥의 침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호우에 대한 설명인데 어쨌든 잘못 연결됐습니다. 자, 다는 열대 해상에서 발생한 열대 저기압이다 라고 했는데 자, 열대 해상에서 발생한 열대 저기압 이게 바로 태풍 맞는 설명이죠. 나는 다보다 해일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대설이 해일 피해를 유발하나요? 태풍은 확 바닷물을 뒤집어 엎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 자, 가는 겨울철 나는 여름철인가요? 이게 여름 대설이 겨울 이렇게 연결해야 되겠죠. 자, 답은 그래서 3번으로 위에 것만 잘 알아내면 밑에 가서 맞추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갈게요. 다음 자료에 기억, 니은, 지층이 분포하는 지역을 지도에서 고른 것은 공룡박물관이 있습니다. 발자국이 쩍쩍쩍 찍혔네요. 자, 이 공룡 발자국 화석은 중생대의 호수였던 지역에 퇴적된 수평층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이 공룡들은요 언제 주로 살았다라고 해요? 자, 미국 공룡은 쥐라기 공원이잖아요. 그렇죠? 쥐라기. 근데 우리나라 쪽은 백악기의 공룡이 많았다고 하고 그러면 이게 바로 중생대 때거든요. 그러면 중생대 때 주로 퇴적되었던 어느 지역일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지체 구조에서 중생대 때 퇴적된 층이 많이 남아있는 곳이 바로 어디? 경상 누춘군, 즉 경상분지 쪽이거든요. 자, 그러면 경상분지 쪽이 여기서는 D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장면은 고생대 말기부터 중생대 초기에 퇴적된 육성층, 육지에서 퇴적된 것인데 육지에서 퇴적되려 그래도 아무래도 물에 약간 잠겨있는 습지나 아니면 호수 이런 환경에서 이게 잘 쌓였다라고 해요. 자, 그럼 고생대 말기에 육성층에 많이 쌓여있던 식물들 그게 고온고압으로 다져지다 보니까 무연탄이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거는 어디에서 주로 나타나는 겁니까? 고생대에 고생대에 평남분지 그 다음에 옥천 습곡대라고 배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진짜 머리 터지게 억지로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근데 수능을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이게 훨씬 더 디테일하게 잘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냥 뭐 내신만 배울 때는 선생님들도 이 부분이 너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공부하고 넘어갔거나 아니면 뭐 요 부분은 요까지만 낼 테니까 요것만 공부해 이러고 넘어가셨을 수 있어요. 근데 수능에서는 차근차근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매우 어려워하거든요. 자, 수능을 공부하기로 결심하셨던 학생은요 민쌤의 수능 개념부터 정말 차근차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어렵긴 하지만 따박따박 단계로 밟아가면서 이해를 하면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민쌤은 그렇게 만들어 드릴 자신이 있으니까 수능을 공부할 학생들은 민쌤과 함께 공부하기로 해요. 자, 평남분지 옥천습곡대 요게 어디 있냐면요. 자, 여기가 평남분지 요게 옥천습곡대 이게 고생대 때 주로 만들어진 층이거든요. 자, 여기가 경상분지인 거죠. 그러면 C와 D 요것들은 이제 순서대로 매칭을 하면 D와 C가 되거든요. 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지체구조 문제 중에서는 상당히 쉽게 출제된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15번 가봅니다. 가에서 다에 해당하는 신재생 에너지를 그래프의 AC에서 고른 것은 단 가에서 다는 A에서 C, 요거는 수력, 태양광, 풍력 중 하나임이라고 했습니다. 자, 전력 생산의 상용화 시기가 가장 이릅니까? 상업적으로 이용된 시기가 수력, 태양광, 풍력 중에 제일 일찍부터 시작된 게 뭐예요? 우리 수력 발전은 꽤 일찍부터 많이 써왔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바람이 강하고 일정하게 부는 산지 해안에 주로 입지합니까? 풍력이죠. 근데 이도 저도 아니다. 그럼 여기서는 태양광이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발전량 변화를 볼까요? C는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A는 이게 이전부터 쭉 이렇게 어느 정도는 써왔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예전부터 쭉 어느 정도는 써왔습니다. 이게 바로 뭘까요? 수력이겠죠. 이건 여기에도 이미 어느 정도 답이 들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풍력하고 태양광이 많아졌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두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뭘 훨씬 더 많이 봤어요? 네, 그것만 생각해도 답이 나온다. 여러분들이 이 풍력 발전소는요, 어디 저기 대관령 같은데 산꼭대기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제주도 갔을 때 바닷가에 좀 있거나 뭐 이런 정도로 봤을 거예요. 근데 태양광 이거는요, 집집마다도 되게 많이 설치를 해놨고, 그리고 시골 지역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산 언덕 쪽이 전부 이렇게 태양광 패널로 덮여 있는 이런 모습도 흔하게 보게 되거든요. 이게 훨씬 더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건 태양광이거든요. 그러면 C가 태양광, B가 적당히 지금 많이 하고 있는 풍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풍력을 굉장히 많이 보급하기가 어려운 게 이게 일단은 하나의 설치도 굉장히 큰 문제이거니와 이게 웅웅웅웅 이 소리가 계속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람 사는 근처에 만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보다는 확실히 보급 속도가 좀 더딘 편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바람이 꾸준히 많이 불지 않으면 그냥 우두커니 이렇게 멈춰서 서 있는 이런 모습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풍력보다는 태양광이 보급 속도가 훨씬 빠르다라는 거. 답은 그래서 A, B, C 순서대로 연결하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6번 넘어가 볼게요. 가에서 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광주, 목포, 보성 중 하나임. 자, 여러분들 모르긴 몰라도 광주가 광역시인 거 정도는 아시죠? 그렇죠? 자, 그리고 목포하고 보성이 있으면 이 둘 중에서는 누가 큰 도시인가요? 목포는 시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이제 부모님들이 트로트를 많이 듣는 세대면 목포는 항구다 뭐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항구 도시예요. 그렇죠? 근데 보성은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녹차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럼 녹차가 생각난다? 그럼 보성은 막 도시라는 것보다도 그냥 이렇게 농사 짓는 이런 농촌의 모습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제일 큰 도시, 중간 도시, 작은 곳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갈 때 운행 정보입니다. 근데 이 배차 간격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배차 간격이 뭔지는 아시죠? 그렇죠? 10분에서 50분 만에 계속 한 대씩이 배차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매우 자주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고, 이거는 가끔씩, 이거는 하루에 2번이니까 진짜 이거 놓치면 더 이상 갈 방법이 없는 뭐 이런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서울에서 광주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서울에서 시골 지역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서울에서 다른 대도시로 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배차가 돼야 돼요. 그럼 이게 바로 광주광역시. 그 다음 여기는 2-3시간에 한 대,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는 큰 도시일 거 아닙니까? 목포. 그 다음 배차 하루에 2번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거는 훨씬 사람들이 덜 가는 곳이라는 거죠. 그럼 이게 바로 보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볼게요. 가는 나보다 최소 요구치가 큰 고차 기능이 많다. 광주가 훨씬 더 큰 도시이기 때문에 고차 기능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는 다보다 배우지의 범위가 넓다. 광주는 전라남도 쪽, 그리고 전라북도 쪽에서도 막 와가지고 여기에서 업무를 보고 돌아가기도 하고 이럴 정도로 전라도 쪽에서는 가장 큰 도시로서 배우지를 넓게 포괄하고 있어요.
자, 반면에 목포는요, 전라도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목포를 다 많이 찾거나 이렇진 않거든요. 보성은요, 그냥 보성군에 사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정도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다보다 배우지의 범위가 훨씬 넓고요. 다는 나보다 서울과의 상호작용이 훨씬 더 적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가에서 다중 나는 중심지 기능이 가장 다양하게 있는 큰 도시, 광역시다라는 거죠. 자, 답은 그래서 니은과 리을 골라 4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게 바로 이제 도시 체계라는 것이거든요. 도시 체계. 자, 훨씬 더 큰 도시가 다른 또 큰 도시와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요. 작은 도시는 또 다른 지역과 상호작용이 그만큼 덜하다. 이런 것들을 지금 이 고속버스의 배차 간격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답은 4번이었고요. 그 다음 17번 갑니다. 다음은 한국지리 수업 시간에 사용된 학습 자료의 일부분이다. 이에 들어갈 기후 요인으로 옳은 것은, 기후 요인이라는 것은 뭔가 기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중요한 원인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인자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인자는 한자로 어떻게 쓰면 되냐면요, 요렇게 씁니다. 근데 이게 무슨 자인지 모르겠다고요? 원인 할 때 인자입니다. 원인 할 때 인자. 그러면 기후가 여러 지역에서 달리 나타나는 원인 제공을 해주는 것이 과연 뭐 때문이냐, 이걸 생각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 위도가 있습니다. 위도가 어떤 지역이 기후가 달라지는 데 영향을 준다라는 거거든요. 자, 수도권에 연고지를 둔 스포츠 선수단은 겨울철 추위를 피해서 겨울 기온이 따뜻한 남해로 전지훈련을 떠난다.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서울은 춥거든요. 남해는 훨씬 따뜻하거든요. 이게 바로 위도의 차이에서 왔다라는 겁니다. 기후 요인. 그다음 대관령일 때는 저지대보다 여름철 기온이 서늘하여 고랭지농업이 발달한다. 대관령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 있다 보니 아무래도 저지대에 있는 곳보다는 훨씬 더 여름에 더 선선하고 겨울에 더 춥다라는 거거든요. 이건 바로 뭐 때문이다? 해발 고도 때문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 나는요, 늦봄에서 초여름 사이 북동풍이 불 때 영동지방은 기온이 낮고 비가 내리지만 북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영서지방은 건조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강원도가 있고 태백산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늦봄에서 초여름에 오호츠크의 기단에서부터 이렇게 바람이 불어올 때, 요거는 한랭습윤한 이런 기단이잖아요. 그렇죠? 선선하고 습한 바람이 불어올 텐데, 이게 이제 여기에 있는 산맥을 따라 올라가면서 여기에서는 선선하고 비를 뿌리고 넘어가서는 고온 건조해지는 거, 이런 걸 무슨 현상이라고 한다고 했죠? 페인 현상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페인 현상. 페인 현상. 자, 그러면 이거는 결국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어떤 산맥이 중간에 있고 이거를 바람이 넘어가면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용어로 따지자면 지형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답은 그러면 해발고도와 지형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역별로 기후가 달라지게 된다. 요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은 4번. 자, 그 다음 18번 가봅니다. 다음 글의 기역,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나라 국토 개발 과정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1970년대에는 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경부축을 중심으로 성장 거점 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1990년대 들어서는 지방을 육성하고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는 균형 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요거 두 개가 완전히 대비되는, 상반되는 개발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자, 일단 1번부터 봅니다. 의사결정 방식은 성장 거점 개발 방식은요, 중앙정부에서 자, 우리나라 이제 이렇게 개발하기로 하겠어, 너네는 따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위에서 밑으로 오기 때문에 요거는 하향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방자치단체별로요, 우리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요것들을 건설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십시오, 요렇게 하는 거는 상향식으로 의견을 올리는 방식이거든요. 자, 균형 개발이 상향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낙후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이다라고 했는데, 낙후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하는 건요, 이미 어느 정도 성장 거점 위주로 개발이 많이 되어 있는 선진국에서 주로 쓰는 방법입니다.
자, 근데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까지 개발이 된 데가 별로 없고 돈이 별로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그 중에 가능성이 있는 애들만 집중적으로 키워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낙후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 거점이 될 만한 그런 주요 도시들 위주로 개발을 시키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균형 개발은요,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지역 간의 형평성을 중시한다. 효율성을 중시하는 것이 성장 거점 개발 방식이거든요. 효율성. 왜냐하면 개발도상국일 때는 돈이 없다 보니까 모든 건 이 돈 문제입니다. 돈이 없다 보니까 그래도 제일 투입 대비 효과를 크게 올릴 수 있는 몇몇 지역에 집중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경제적 효율성 아닙니까? 근데 이미 어느 정도 개발되어 있는 상태에서 낙후된 지역이 눈에 보이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지역을 조금 더 이렇게 개발을 시켜줘서 균형을 맞춰줘야 되겠다. 이게 바로 균형 개발 방식이라는 거죠. 이건 지역 간의 형평성을 중시합니다. 이게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남동 임해 공업단지 조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라고 했는데 남동 임해 지역이 아무래도 투입 대비 효과를 굉장히 크게 올릴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여기다가 거대한 공업단지를 만든 거 아닙니까? 이거는 거점 개발 방식으로 만들어진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투자 효과가 큰 지역을 선점하여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방식, 이게 바로 성장 거점 개발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자, 균형 개발과 딱 맞아떨어지는 3번만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장 거점 개발과 균형 개발,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울 때 어떤 식으로 대비되어서 쭉쭉쭉쭉쭉 우리가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는지 그걸 다시 한번 잘 복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19번 갑니다. 지도의 가에서 다 해안 지형에서 활동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해수욕장에서 지금 물놀이 하는 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갯벌에서 조개, 게 잡는 생태 체험 이게 나와 있고 또 파랑의 침식으로 노출된 암석 관찰 이게 있는데 일단 여기 있는 지형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황해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황해면 아무래도 밀물 썰물 때문에 갯벌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갯벌이. 자, 근데 이 지형도에서 갯벌을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자, 여기 이렇게 바다 색깔이 여기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있으면 이 부분은 다 바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 자, 근데 바다인데 뭔가 점이 찍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점 저렇게 이렇게 찍혀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보통 뭔가 알갱이들이 많이 있다라는 이런 뜻인데 자, 여기는 바다에서 뭔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그러면 이게 바로 뭐라는 겁니까? 밀물 때는 바다에 잠기지만 썰물 때는 육지로 드러나는 이게 바로 갯벌이거든요. 갯벌은 바다에 점 찍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나를 보니까요. 육지 부분인데 이렇게 길쭉하게 점이 찍혀 있는 이런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바로 뭐다? 네, 모래 해변이라는 뜻에서 사빈이라고 쓰는 거죠. 요거는 육지에 점 찍혀 있다, 사빈. 바다에 점 찍혀 있다, 갯벌. 그 다음 여기를 보시면요. 약간 뭐 거북이 등짝처럼 이렇게 뾰족뾰족뾰족하게 이렇게 좀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게 바로 암석해안을 나타내는 거예요. 암석해안. 암석으로 이루어진 해안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해수욕장에서 즐기는 물놀이 이건 주로 뭐하고 관련돼 있습니까? 사빈하고 관련돼 있죠. 모래 해변. 그러면 여기서는 나와 연결할 수가 있고 그 다음 갯벌은 여기서 가잖아요. 그렇죠? 가. 그 다음 파랑의 침식으로 노출된 암석 관찰 이거는 여기 있는 암석해안하고 연결을 하시면 되는 거죠. 물론 이게 이제 수직에 가깝게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거는 해시계라고 여러분들이 배웠을 겁니다. 그렇죠? 자, 바다에서 침식되어서 만들어지게 된 절벽 애자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암석이라고만 나와 있으니까 그냥 암석해안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은 B, A, C 골라서 3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20번 문제. 다음 자료는 대도시 내의 두 지역을 나타낸 것이다. 가 지역에 대한 나 지역의 상대적 특성을 그림에서 고른 것은 자, 이렇게 나타나 있는 요 지역 무슨 광역시죠? 요거 인천광역시입니다. 요거는 사실 지도를 좀만 보다 보면 아, 이렇게 생긴 그 모양만 보고도 이게 어느 지역인지 대충 감이 오는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여러분들 그 정도는 안 되겠죠. 근데 황해가 있고
한강이 있는 거 보니까 아, 요쪽이 이제 서울 쪽인 것 같고 여기 옆에 네, 인천 쪽인 것 같다. 여기에 이제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거기고 이쪽이 강화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이 가 지역과 나 지역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인천 2호선역이 2016년에 개통을 했대요. 그리고 주변에 다 아파트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를 찾아보니까 마전역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마전역. 자, 여기 인천 지하철에 있는 역입니다. 자, 근데 이쪽으로 오니까요. 이미 수도권 전철 1호선이 74년에 개통했어요. 그러면 아주 옛날에 이미 지하철이 다니고 있었고 거기다가 인천 1호선이 1999년에 개통을 하였습니다. 자, 여기는 보니까 그래도 인천에서는 이쪽이 옛날 도심 쪽이고요. 그 다음 이쪽이 그래도 또 새롭게 만들어진 되게 중요한 곳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이름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부평입니다. 부평. 자,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마전역과 부평역인지는 모르죠. 근데 여기는 주변에 아파트와 뭐 초등학교 이런 거 위주로 되어 있고 여기는 나름 중심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무슨 은행, 빌딩, 극장, 호텔 이런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중심 기능은 이쪽에 더 많이 발달돼 있고 여기가 주거 기능이 발달돼 있는 지역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나 지역의 상대적 특징이니까요. 시가지의 형성 시기 요거는 아무래도 부평 쪽이 지하철도 일찍 다니고 했던 걸 보면 훨씬 더 예전부터 중요한 시가지 역할을 했었다. 이 중심지 역할을 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시가지 형성 시기는 부평 쪽이 빨랐고 일평균 전철 승하 차이는 아무래도 부평역은 환승역입니다. 환승역은요, 이쪽 저쪽에서 모여든 사람이 또 다른 지하철로 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곳들이거든요. 반면에 마전역은 아무래도 이렇게 바깥쪽에 있는 이런 주거지 쪽의 역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유동인구가 엄청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부평역이 유동인구 이런 것들이 훨씬 많을 거고 금융기관 수는 아까 은행만 봐도 딱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은행이 훨씬 더 많았고 그럼 모든 것들이 다 바깥으로 나가 있는 것 그러면 답은 몇 번으로 고를 수 있다? 1번 A로 고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고 조금 더 중심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다. 그리고 주변 지역에 있는 주거지역 위주이다.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잘 분석하셔도 충분히 어렵지 않게 풀어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1번부터 20번까지의 문제를 모두 다 풀어봤습니다. 어땠나요? 그냥 선생님과 함께 수루루 풀다 보니까 또 쉽게 풀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직까지 준비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차근차근 앞으로 잘 공부해 나가시면 됩니다. 사실 이거 보는 게 뭐 여러분들이 뭐 문제를 얼마나 더 맞췄느냐 뭐 이런 걸 확인한다기보다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 그리고 대비해야 될 내용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간 내용을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 이 과정을 학습용으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민쌤이 착착 메꿔 드릴 테니까 민쌤의 강의를 또 듣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능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